안녕하세요. 예. 날씨가 좀 꾸물꾸물되죠? 비나 눈이 올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와요? 뭐가 와요? 눈이 와요? 아, 그래요? 분위기도 좋네요. 그죠? 주말에다가, 올림픽에다가, 세법에다가. 자, 오늘 배우셔야 될 것, 오늘부터 배우실 것이 이제 국세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지방세법을 배웠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배웠고요. 오늘부터는 국세 중에서 두 가지, 종합부동산세와 소득세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종부세다 그랬으면은 시험엔 한 문제뿐이 안 나오지만 여러분이 땅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이라든가 다주택자라든가 이런 분들 상담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집값 올라가니까 요거는 꼭 실무식으로 접근하시면 좀 편하겠죠. 여러분 갖고 있는 교재 몇 페이지냐? 237쪽. 뭐가 있습니까?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우리가 앞으로 말이 너무 기니까 줄여서 종부세라 얘기하도록 하죠. 해보죠. 종부세. 종부세다 그랬으면은 요것은 간단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요거죠. 1차적으로 6월 1일 날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부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6월 1일 날만 없으면 종부세 빼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6월 1일 날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일단 뭘 내야 되죠? 재산세를 냅니다. 그러니까 재산세를 내는 사람이 뭘 내는 거죠? 종부세를 내요. 재산세는 안 내는데 종부세는 낸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 재산이 있으면 재산세 내고 그 다음 추가적으로 뭘 냅니까? 종부세를 냅니다. 그러면 재산세, 똑같은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도 내고 종부세도 낸다. 그럼 어감이 어떻게 되느냐? 한 재산에 대해서, 한 물건에 대해서 얘도 내고 얘도 내면 중복과세, 이중과세가 되는 건 아니냐? 조금은 아닙니다. 뭐냐 하면은 똑같은 물건에 대해서 기준 금액을 정해놓고 기준 금액에 미치면은 뭐만 내면 된다? 재산세만 내면 되고 그 기준 금액을 초과했으면 뭘 내야 된다? 종부세를 내라 이거죠. 그러니까 기준 금액만 알면 종부세는 끝난다는 얘기예요. 얼마를 기준으로 하느냐? 요걸 공부하는 것이 종부세가 됩니다. 해서 1차적으로 재산세 내고 초과되는 것만 종부세를 낸다. 그 다음 두 번째, 재산세를 내는 사람이 종부세를 내는 거다. 세 번째, 6월 1일 현재 재산을 가지고 부과가 되더라. 이렇게 알고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재 237쪽 박스가 나와 있겠죠. 박스 나왔나요? 자, 그럼 여기에서 특징이 먼저 나옵니다. 특징이 뭐냐? 첫째는 요건 국세에 해당합니다. 뭐에 해당하죠? 국세에 해당하더라. 그러니까 누구한테서 우리가 간섭을 받게 되느냐? 세무서에 간섭을 받게 된다. 국세는. 그러면 국세면서 지방세는 대부분이 취득 물건에 대해서 등기하는 물건에 대해서 갖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했지만 국세는 대부분이 물건이 아니죠.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지방세는 대부분이 물건에 대한 세금, 물세가 되고 국세는 대부분 물건 소유자에 대해서 소유자니까 누가 되는 거죠? 인세라 얘기합니다. 뭐라 그래요? 인세. 해서 이 종합부동산세는 제일 먼저 국세면서 인세다. 그 다음 재산을 보유하는 단계에서 과세가 되니까 뭐라고 그러죠? 보유세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 모든 건 사실적으로 사실주의 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대부분의 세금은 사실주의고요.
형식주의에 해당하는 건 지방세 중에서 뭐가 있었죠? 등록면허세. 대답하기 전에 빨리 할 거야 내가. 해서 등록면허세는 우리가 형식주의 요것만 갖추면 사기라 하더라도 등기해 준다는 얘기죠. 그것만 형식주의. 나머지 조세는 다 뭐가 됩니까? 사실주의가 되더라. 오케이? 그 다음 중요한 게 요거예요. 뭐냐?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항상 초과 누진 세율을 적용하더라.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재산세에서는 차등비례 세율도 있고 007, 02, 4 요런 게 있었고 그 다음 승용차는 7%, 경차는 4%라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죠? 다 기억 안 나니까. 그런데 이 종부세는요, 그러한 차등비례 세율은 종부세 안 내요. 요령 가르쳐 드릴게요. 종부세는 무조건 세율은 초과 누진세율 적용되는 것만 종부세 냅니다. 그럼 하나 비교하면 007 빵 있었잖아요. 그건 어떤 땅이죠? 대답하지 말아요. 내가 다 할 거예요 오늘. 농지. 농지는 종부세 안 내요. 왜? 차등비례 세율이죠. 초과 누진 세율에 대한 것만 종부세를 낸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좀 이따 표정이 아이고 지난 시간에 일주일 전에 배운 차등비례 세율이 뭔지 초과 누진 세율 기억도 못하는데 걱정하지 말아요. 이따 요약을 딱 해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자. 초과 누진 세율 요것만 알아두고 과세 기준일. 과세 기준일은 콕 찍어 몇 월 며칠이죠? 6월 1일인데 이제 한 가지 결론집니다. 재산세가 있어야 얘를 내는 거죠. 또 얘가 먼저 탄생이 되고 얘가 2005년도인가 탄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선배죠. 얘가 선배니까 모든 규정은 재산세 규정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종부세가 뒤늦게 나왔기 때문에 재산세 규정을 따라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 얘가 비과세다. 그럼 얘도 덩달아 뭐가 되죠? 비과세가 된다. 모든 규정은 재산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기준일도 무엇의 과세기준일 따라갑니까? 재산세 과세기준일 따라간다. 이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해서 여기까지가 특징에 관한 것. 237쪽 박스를 보니까는 자 나와 있죠. 마지막 요거 한 가지는 해볼까요? 종부세는요. 아예 미리 해버릴게요. 이따 할 거.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며칠이 되냐? 15일입니다. 다른 건 16일부터 말일이지만 얘는 12월 달이기 때문에 빨리 걷습니다. 12월 1일부터 언제까지? 15일까지가 되는데 요거는 원칙이 뭐가 있느냐? 원칙은 정부에서 부과합니다. 해보죠. 정부 부과. 요건 뭐냐 하면요. 고지서 날라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설명드릴게요. 고지서가 날라오는 것은 국세냐 지방세냐 따라서 명칭만 달라요. 재산세 때 되면 뭐가 날라오죠? 고지서 날라오죠. 고지서에 의해서 징수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보통 징수라 얘기하죠. 그죠? 그런데 요건 지방세에서 많이 쓰는 이름이고요. 국세에서 고지서를 보낸다는 건 어려운 말을 씁니다. 뭐라고 쓰느냐? 정부 부과다. 이런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부과한다는 말도 고지서 날라온다는 얘기고 그 다음 보통 징수라는 말도 뭐가 날라온다? 고지서 날라온다. 그러니까 보통 징수의 뜻이나 정부 부과라는 뜻이나 같다 다르다? 같다. 뭐 날라온다는 얘기죠? 고지서. 그러니까 꼭 이래요. 지방세는 좀 쉬운 말 쓰고 국세는 좀 어려운 말 써요. 참 이런 거 보면 깝깝해 죽겠어요. 그냥 고지서 얼마나 편해요. 사회에서 쓰는 걸. 사회에서 뭐 보통징수 이렇게 통화해요?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언어 순화가 좀 용어 순화가 좀 돼야 되지 싶어요. 그냥 고지서 하면 국민들이 얼마나 좋아요. 국세도 고지서, 지방세도 고지서. 근데 우리가 세법에서 용어 나올 때는 지방세에서 고지서 보내는 건 보통 징수라는 말을 많이 써요. 물론 정부부가라는 말도 쓰긴 하지만 국세에서 많이 쓰입니다. 그러면 때 되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를 해야 돼요. 납부. 그럼 고지서는 언제 날라온다고 배웠죠? 그렇죠. 5일 전. 5일 전이라는 건 12월 1일부터 돈 냅니다. 12월 1일부터 돈 내는 걸 납부 개시일이라고 그래요. 납부 개시일. 요때부터 돈 받는다 이거야. 그럼 납부 개시일 이전 며칠 전까지 와야 되죠? 5일 전. 그럼 한 11월 25일까지는 도착이 돼야 되겠죠. 요건 상식. 시험에도 나옵니다. 고지서는 항상 납부 개시 며칠 전 5일 전까지 와야 돼. 그러면 납부는 언제부터 납부하면 되죠? 12월 1일부터 납부하면 돼요.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선택할 수 있어요. 뭐를? 신고 납부를. 얘만 양다리 걸쳤다는 얘기죠. 다른 것들은 뭐예요? 신고 납부를 해야 되고 안 하면 보통징수 고지서 날라왔죠. 얜 거꾸로예요. 고지서가 날라와요. 그런 다음에 예외로 신고 납부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은 재산의 변동이 생겼을 때. 재산의 변동. 6월 1일 날 보세요. 6월 1일 날 현재 10억짜리에 예를 들어 집이 있었어요. 10억짜리 집이 있어요. 고지서는 6월 1일 재산 상황을 보고 고지서 날라오는 거예요. 6월 1일 날 10억이 있었어요. 그러면 고지서 날라올 때 11월 25일까지 고지서 날라오겠죠? 얼마에 대한 고지서죠? 10억에 대한 고지서인데 9월 5일 날 여기가 포항이에요.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반파가 됐습니다. 반쪽이 망가졌어요. 그럼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요. 쪼잔하게 무슨 반이 왜? 우린 도안이면 뭐니까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택이 없어진 거죠. 근데 정부에서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6월 1일 날 보고 갔으니까. 그리고 고지서도 6월 1일 현재의 재산을 가지고 고지서 왔겠죠. 요거대로 내면 억울하겠죠. 이럴 땐 내가 신고하는 거예요. 재산이 변동이 있으니까. 야, 엊그저께 고지서 날라왔는데 우리 집 있던 거 무너졌어. 그러니까 나 요번에 종부세 못 내. 확인해봐. 그럼 조사하겠죠. 진짜로 무너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이 미안합니다. 그거 속상하시겠어요. 그러면 요번에 종부세는 내지 마세요. 연락 오겠죠. 그렇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먼저 화가 나잖아요. 먼저 그럼 보내온 고지서 어떡할까요?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 우리? 확 불태버려야죠. 그죠? 승질나니까 찢어버려라. 그 말은 뭐냐? 정부가 결정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렇게 순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지서를 받았는데 재산의 변동이 있어서 내가 신고 납부를 신고했을 경우에는 정부의 결정은 어떻게 된다? 없었던 걸로 본다. 정부의 결정이라는 말은 우리끼리 고지서는 찢어버려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단 재산의 변동이 없으면 구태로 신고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고지서 날라오는 게 원칙이지만은 예외로 재산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변동된 걸 신고를 해야 된다. 신고하면은 없었던 것으로 한다. 고지서를 찢어버리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끝이 되겠죠. 자, 237쪽 나와 있는 게, 자, 가운데 나왔죠. 원칙 무슨 징수? 보통징수. 보통징수 위에다 하나 써놓으셔요. 실지 시험에는 정부부가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용어를 알아두시면 된다. 선택은 신고 납부할 수 있다고 그랬죠. 박스에 보면은 2번 밑줄 보유세, 3번 밑줄 사실주의 과세, 4번 밑줄 인세,
7번 밑줄 초과 누진 세율. 오른쪽에 국세더라. 왼쪽 밑에 과세기준일은 몇 월 며칠이다? 6월 1일. 과세기준일은 어느 세금의 과세기준일을 따라갑니까? 재산세 과세기준일 따라간다. 그 밑에 토지 및 주택 소유 그냥 밑줄만 치세요. 그거에 대한 것도 이제 그 뒷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아, 예? 지진이 났기 때문에 9월 5일 날짜로 아니면 왜 그러냐면 9월 5일 날 만약에 팔았다 그랬어. 팔았으면 종부세 없는 거죠. 내 거가 아닌데.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6월 1일 날. 재산세 기준으로 종부세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 종부세가 생기는 건데 기준으로 해서 내야지 9월 5일 날 없어졌다고. 그러니까 변동이 생겼으니까. 요거 잘 보세요. 오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6월 1일 날 있습니다. 6월 1일 날. 6월 1일 현재를 가지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오케이 재산세 기준으로 요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매매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그것부터 해볼게요. 매매하면 내 거예요, 남의 거예요? 남의 거죠. 그럼 올해 거에 대한 종부세를 내가 피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올해 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올해 거는 내가 내야 될 거 아니야 이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다 보면은 매매가 됐죠. 내 재산이 아니죠. 원칙은 이분 말씀이 맞아요. 6월 1일 날 재산이 있으면 요거에 대한 재산세 내가 물어야 돼요. 종부세 내가 물어야 됩니다. 다만 어떤 경우냐 하면 매매 같은 경우이 됐다. 이건 정당하게 매각이 된 거죠.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6월 1일 현재 거는 내가 부담을 해줘야 돼. 올해 것까지는 내가 해줘야 돼요. 그 말씀이. 그런데 이제 지진으로 일어났을 때, 지진으로 일어났으면 이건 뭐예요? 내 재산이 상실됐으니까 이거에 대한 종부세 부담하면 너무 억울하다 이거죠. 지진 때문에. 지진 때문에 제 생각은 뭐냐면 그게 9월 4일 예를 들어 9월 5일이 지진이 났다면 9월 4일까지 항상 계산해서 내고 그렇게 이 모든 것 이분 말씀이 모든 건 이 날짜 기준으로 하는데 내가 왜 이걸 얘기했냐면은 재산상에 변화가 있을 때 변화가 있다는 건 이건 특별하게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을 때 이거에 대한 종부세는 면제받을 수가 있어요. 평상시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 이제 반파가 됐을 때 6월 1일 재산보다 변동이 조금 있죠. 이럴 때는 우리가 구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거 설명하느라고. 그게 아니면 구태여 신고 납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이 제도가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올해 건 내가 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모든 건 재산세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6월 2일 날 내가 취득을 했다. 그럼 올해 건 내가 안 내잖아요. 그죠? 모든 건 6월 1일 기준인데 요 이후에 어떤 재난이 있었다 그랬을 경우에는 구제받는다는 거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뭘 해야 된다? 신고를 해야 된다. 그렇죠? 요럴 때. 그 다음에 또 어떤 상황으로 재산의 변화가 있을 때는 구제받는 방법 중에 하나다. 요걸 설명해 드리려고. 모든 것 말씀하신 대로 6월 1일 기준날 6월 1일 날 갖고 있으면 재산세도 내고 종부세도 내요. 이게 교육상 원칙. 근데 실무에서는 뭔가 재해를 입었다든가 그랬을 경우에 재산의 변동이 있으면 구제받는 방법이 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스스로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도에는 세법에는 이런 방법을 만들어 놨다는 얘기죠. 그거 설명한다. 거의 뭐예요? 고지서 날라오면 납부만 하면 돼요. 근데 세법에서는 이러한 구제하는 방법이 있더라. 요거 설명해 드리려고. 변동이 없으면 신고할 필요 없는 거죠. 돈만 잘 내면 냅니다. 아주 대단하셔요. 돈이 많으신 분 같아. 왜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이니까. 그죠? 그렇죠. 자, 238쪽에 보면은 용어 정리가 나왔는데요. 주택과 토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택과 토지는 뭐 다 아시는 거고요. 거기에 5번 동그라미 세대라는 것을 공부합니다. 우리가 세대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세대는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가족이다 그랬으면은 뭡니까?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되느냐? 생계를 같이 해야 된다.
요건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용어를 양도소득세에서도 똑같은 걸 적용하니까 해서 1세대, 세대라고 하면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됩니다. 이건 모르는 사람, 꼭 친인척만 되는 건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도 내가 어떻게 된다? 모시게 되면은 다 나의 뭐로 보죠? 가족으로 본다는 얘기죠. 따라서 세대라고 하는 것은 맨 밑에 괄호 1번 나와 있죠. 소유자,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서 두 번째 줄 뒤에 보세요. 그들과 동일한 주소,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한 세대를 말한다. 그러니까 세대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동일한 주소라든가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해야 된다. 일반적으로 같은 곳에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는 어떤 경우냐 그러면 형편상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살 때가 있겠죠. 형편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서울에 직장을 다녔는데 원주로 회사가 이사를 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잘 나갈 때는 부인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서울에서 원주로 간다. 그러면 사표 쓰라고 그래요. 취직이 잘 될 때, 경기가 좋을 때는 애들 데리고 못 내려가니까. 근데 경기가 안 좋을 때 뭐라고 그러죠? 이사 갑시다. 먼저 나서서 그래요. 돈 벌어야 되니까. 이럴 경우에 이사 갑시다 하는 분들은 착한 분이고 조금 독한 분들은 뭐냐? 혼자 내려가. 돈만 칼같이 들어오면 되니까 잘 됐다 하고 보내죠. 이럴 경우에 남편이 직장 근무상의 형편 때문에 어디로? 원주로 내려왔습니다. 원룸을 얻었어요. 주소를 옮겼습니다. 주소가 달라도 내가 주는 돈으로 생계 꾸려나가죠. 그러면 한 가족으로 본다는 얘기죠. 또 한 가지는 미안해. 이 친구가 내 아들이에요. 나이는 비슷하지만 오늘만 아들인데 이 친구가 부산에 있는 대학교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럼 부산으로 보내야죠. 거기 기숙사로 주민등록 옮겨줬습니다. 학비 누가 대줘요? 내가 대주죠. 따라서 주소가 달라도 같이 생계를 하는 가족으로 본다. 그러니까 주소가 같아야 되지만은 살고 있는 곳, 거소는 살고 있는 곳이에요. 주소나 살고 있는 곳이 같아야 되지만은 다르더라도 형편상 다른 것은 한 가족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가 되죠. 그래서 239쪽 맨 위에 괄호 2번 나왔죠. 가족이라 하면 중얼중얼 말하고 두 번째 줄에 형편이 나와 있죠. 취약 때문에, 질병 치료 때문에, 근무상,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자도 한 세대로 봅니다. 여기에 단골 메뉴로 빠짐없이 나오는 게 뭐가 있느냐? 배우자와 밥 먹다 싸워서 별거했다. 별거했다. 저희 가서 원룸 하나 얻어갖고 있어요. 그래도 별거하고 있어도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생활비는 누가 대줘요? 남편이 대주죠. 남편은 남자는 이렇게 의리해요. 싸우고 별거했어도 남자가 다 생활비 줍니다. 그래서 주소가 다르다 하더라도 부부끼리는 무조건 한 가족으로 봅니다. 여기서 한마디, 우리가 국세에서는 일방적으로지만 무조건 부부는 이혼해야 남입니다. 별거했어도 한 가족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끔 별거냐 이혼이냐 이런 것들이 소득세법에서 출제가 됩니다. 부부는 뭘 해야지 끝장난 거예요? 이혼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혼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괄호 3번. 우리가 한 세대를 구성하려고 그러면 원칙 배우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독립세대를 구성하려고 그러면은 세법상 독립세대는 배우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는 배우자가 없어도 한 세대로 인정되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느냐 그러면 나이가 30세 이상이면은 결혼 안 해도 한 세대로 인정이 됩니다. 몇 세 이상? 30세 이상. 그리고 과거에 배우자가 한 번이라도 있었다 그러면 경력자 우대합니다. 과거에 배우자가 한 번이라도 있었다, 하루라도 같이 살았다 그러면 무조건 세대를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배우자랑 이혼, 자꾸 오늘 이혼 얘기 많이 나오네. 그 다음에 사망 이랬을 경우에도 과거에 배우자가 있었죠. 그러니까 현재 없어도 한 세대로 인정이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뭡니까? 미성년자. 미성년자는 아까 나이가 안 걸리니까 무조건 안 됩니다. 30세 이상이 안 되니까. 그런데 미성년자가 결혼을 했다. 궁금하면 오늘 집에 가서 애가 딸이 15이다 시집 보내봐요. 그럼 미성년자지만 결혼했으면 한 세대로 볼 수가 있다 없다? 있다가 된다는 것. 궁금하면 좋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혼시켜봐요. 그리고 내쫓아요. 그래도 항상 배우자가 있었으니까 한 세대를 구성할 수 있다. 세법상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통곡을 하는 거죠. 애가 문제가 있다고. 자, 그래서 괄호 3번 나왔습니다. 배우자가 있어야 한 세대가 되지만 다음 경우는 배우자가 없어도 한 세대로 본다. 나이 몇 세 이상? 30세 이상. 2번은 경력자 우대가 되겠죠.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을 했을 때. 3번은 밑줄 치세요.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나왔으면은 기초수급 대상자 있죠. 그 사람들은 한 세대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자립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초수급생활자는 우리가 한 세대로 봅니다. 세 번째 줄 끝에 다만 미성년자는 제외하되 미성년자가 결혼을 했으면 우리가 세대가 되죠. 그 옆에 나온 건 진짜 슬픈 얘기 많이 해요. 가족의 사망. 그러니까 이거 있죠. 애가 고등학교 3학년이라서 우리가 가족여행을 외국으로 가는데 그런 거 가끔 나옵니다. 혼자 너는 저기 수능시험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집에 있어라. 우리 가족만 갔다 올게 하고 하와이 갔다 오다가 비행기가 추락해서 일가족이 다 사망했죠. 얜 미성년자죠. 혼자죠. 그러니까 결혼 안 했어도 이런 경우에 가족이 사망이 돼서 미성년자 혼자 남았을 때는 결혼 안 했어도 우리가 한 세대로 볼 수밖에 없죠. 어쩔 수 없죠.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슬픈 얘기죠. 그 다음에 4번하고 또 5번하고는 별표시 치세요. 우리가 왜 세대가 중요하냐면요. 이런 거 많이 들었죠. 1세대 1주택, 1세대 2주택, 1세대 3주택 이렇게 나오죠. 그 중에 우리가 이따 배우시겠지만 1세대 1주택은 굉장히 세법에서 혜택을 줍니다. 왜냐하면은 한 가족이 자기 살 집 하나만 갖고 있다는 얘기죠. 이건 가장 모범적인 거죠. 세법은 요걸 혜택을 줘요. 그러면 요 1세대 1주택은 혜택을 주지만 2주택 이상은 다주택자라 그래서 요번에도 불이익 많이 주죠. 세금 폭탄 내린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한 세대가 몇 주택이 되느냐 요게 중요한 거거든요. 요거는 항상 어떻게 되느냐? 가족끼리 합산을 합니다. 뭘 해야 돼요? 합산을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는데 서로 집을 하나씩 갖고 있다. 그럼 1세대 몇 주택이 되죠? 2주택. 세금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주택수는 합산을 하는데 예외로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가 2개 있다는 얘기죠. 첫째 뭐가 있냐? 혼인. 좋은 얘기죠. 아까는 이혼, 사망 막 나오다가 이제 또 결혼시켜요. 갑이라는 남자가 집이 하나 있어요. 을이라는 아가씨가 집이 있어요. 서로 간에 각각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이었죠. 두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면 한 세대를 구성하는 거죠. 그럼 합산하라고 그랬죠. 그럼 뭐가 돼요? 1세대 2주택이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금 부담이 좀 재산세도 비싸고 비싸지겠죠? 그럼 두 사람이 뭐예요? 돈 버느라고 정신없어서 이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나라가 무슨 국가죠? 다 나오네. 하여튼 내가 듣고 싶어. 뭐 끝까지 가봅시다. 우리나라를 무슨 국가라고 그럽니까? 민주국가 맞고 무슨 국가? 자본주의? 우리나라를 무슨 국가라고 그러죠? 결혼했는데 이거 하면 딱 눈치 나야 되는데 왜 이분이 이렇게 많아 거기는. 그렇죠. 우리나라는 저출산 국가입니다.
그럼 혼인을 했으면 신혼 때 정신없이 애를 낳아야 되는데 왜요? 저출산이니까. 그런데 두 사람이 세금 때문에 서로 돈 버느라고 우리가 출산을 안 할 때가 있어서 세법에서 저출산을 갖다 막기 위해서 혜택을 줍니다. 결혼하는 갑과 을 두 사람 주례사에 들어갔대요. 5년 동안은 각각 주택수를 합산을 안 해줄 테니까 5년 동안에는 세금 신경 쓰지 말고 애 낳는 데만 신경 써라. 주례사에 들어간대요. 해서 몇 년간은 5년간은 각각 세대로 인정을 해줘요. 그러면 여기서는 갑에 대한 것 주택 하나가 1세대 1주택, 요것도 1세대 1주택, 2주택자로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세법이 대단해요. 맨날 뺏어 먹다가 요건 도와주는 거죠. 몇 년간은 5년간은 각각 한 세대로 본다는 얘기죠. 따라서 혼인을 했으면 5년 동안에는 이 합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국가니까. 이해가요? 5년 동안이면 열심히 하면은 뭐 한 5명에 낳지 않겠어요? 왜? 더블 될 때도 있으니까. 쌍둥이, 우리 대화가 왜 이러지 오늘? 뭐 이혼 사망 막 나오는데. 그 다음 두 번째가 동거봉양. 봉양이다 그랬으면 일단 60세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이것도 나이 바꿔야 돼요. 남자분 여자분 60세면은요 어유 꾸미고 나가시면 뭐 40대 뺨치고 그럽니다. 그래서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뺨쳐서. 아 죄송합니다. 오늘 막 던져볼 거야 내가. 나 건들지 마라 오늘. 60세 이상인 조건이에요. 이거 바꿔줘야 돼요. 옛날에는요 남자는 60세 여자는 55세 했어요. 했다가 여자분들이 꾸미니까 똑같아. 막 화를 냈어요 여자분들이. 55세가 무슨 할머니냐. 그래서 똑같이 60세가 된 게 한 7, 8년 정도 됐습니다. 이제 나이 또 바뀌어야 되겠죠. 동거, 봉양은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모셔야 됩니다. 직계존속 부모님. 어디에서? 동거, 같은 집에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요거는 저출산 국가고 우리나라. 요거는 무슨 국가? 동방예의지국이죠. 아버지가 집이 한 채 있으셔요. 아들이 집이 한 채 있으셔요. 그러면 60세 이상이 되셔야 되겠죠. 그러면 모시는데 동거 한 집에서 요 경우에는 어느 집을 규정을 안 합니다. 아버지 집에 들어가 살아도 되고 아들 집에 모셔도 됩니다. 같은 집에 살면은 동거 봉양이 되죠. 이런 경우에는 어르신을 모시기 때문에 얘도 5년을 줍니다. 여기서 5년 주는 건 난 이해가 안 가요. 끝까지 해야 되는데 여기 5년은 이해해요. 신혼 때니까 애를 많이 생산해야 되니까. 근데 요걸 5년이면 5년 이내 어르신 돌아가시라는 건 뭐예요? 그죠? 평생 줘야 되는데 5년 동안은 각각을 한 세대로 인정을 합니다. 주택수를 합산 안 한다는 얘기죠. 몇 년간? 5년간 해서 혼인과 동거봉양으로 인해서 2주택이 됐을 경우에는 주택수를 합산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몇 년간은? 5년간은. 자 4번 보죠. 동그라미 혼인 포인트죠.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몇 년 동안은 5년 동안은 1번에도 불구하고 세대가 다른 거 1세대임에도 불구하고 혼인한 자별로 밑줄 각각 한 세대로 본다. 각각이란 말 뜻이 중요한 말이겠죠. 합산을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5번 밑줄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동거봉양. 동거봉양을 위해서 합감으로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 최초로 합간 날부터 동그라미 몇 년? 5년. 1번에도 불구하고 같은 집에 사니까 1세대로 보는 거에 불구하고 각각 뭘로 본다? 한 세대로 본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집어넣으실 때 혼인과 동거봉양은 몇 년? 5년간은 주택수를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거 시험에 자주 나오죠. 그 다음에 6번의 밑줄 공시가격. 이제 공시가격이라는 말을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용어만 다르죠. 우리가 지방세법에서는 시가표준액이라는 말을 썼죠.
그 다음에 국세에서는 시가표준액이란 말을 안 씁니다. 공시가격이라는 말을 쓰죠. 공시가격 공개한다는 얘기죠. 이거는 언제 공개하느냐? 매년 다릅니다. 매년 1월 1일 날 결정이 납니다. 몇 월 며칠? 그리고 5월 달에 시장군수 구청장이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별 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 신청 뭐 이런 게 현수막 걸리고 이러잖아요. 땅으로 본다면 공시지가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을 걷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준 금액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가표준액이나 공시가격이나 같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공시가격은 우리가 홈페이지에 올라간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택스, 위택스 들어가도 되지만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죠.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집원을 치고요. 아파트면 몇 동 몇 호 치면은 우리 아파트에 우리가 공시가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열람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건 우리가 국토부에 나와 있는 그 밑에 사이트예요. 거기 들어가서 여러분의 집값, 아파트 값을 우리가 보면 되겠죠. 근데 이거는 글자 그대로 공시가격이죠. 이거보다 실거래가는 대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높다는 얘기죠. 다만 공시가격은 우리가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보내기 위해서 기준금액으로 만들어 놓은 거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공시가격이라는 것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가격을 말한다. 다만 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면은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을 합니다. 누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합니다. 그래서 5월 달쯤에 발표를 많이 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금액은 일단 어디에서 합니까? 국토부에서 합니다. 국토부라는 건 어디죠? 국토교통부. 여기에서 결정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공시가 안 됐다 그랬을 경우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다. 않을 경우에는 그 국토교통부의 비준표가 있습니다. 가격표가, 기준표가. 그걸 가지고 시장군수가 산정을 한다는 얘기인데 항상 공시가 됩니다. 어디 사이트 들어가 보시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냥 알림이. 그럼 아주 자세히 잘 나옵니다. 그런 데들 한번 시간 날 때 들어가 보면 괜찮습니다. 우리 동네 가격, 그 다음에 옆동 가격 이런 것 좀 보는 것도 쏠쏠하죠. 근데 여러분은 시험 볼 때까지는 들어가지 마시고 시험 본 다음에 합격했을 때 그때는 많이 활용해야 되겠죠. 그죠? 또 만약에 합격되시면 또 거기 말고도 많이 들어가야 될 때 있죠. 지금 막 싸우고 있잖아요. 그죠? 한방, 직방, 다방 싸우고 있죠. 여러분 어디? 우리 부동산 항상 뭐라고 했어요? 우린 뭐가 있다? 그렇죠. 한방 있어요. 그러니까 한방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요즘 조금 처집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내 이름 듣고 만든 거라니까요. 항상 강의할 때 우리 부동산은 뭐가 있다? 한방. 그래서 한방이라는 썰이 있습니다. 그 다음 240쪽 나와 있죠. 이제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제부터 출발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거기 과세대상 하나만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한 페이지에다가 저 뼈대를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책 보면서 밑줄 칠게요. 자, 보면 두 번째 과세대상. 과세대상을 공부할 때는요. 우리가 종부세보다 먼저 태어난 세금이 뭐가 있다고 그랬죠? 재산세. 얘랑 비교하면 편해요. 재산세다 그러면 과세대상이 몇 개가 있죠? 5개. 토지가 있고 주택을 먼저 할게요. 그 다음 건축물이 있고 그 다음 선박이 있고 항공기가 있습니다. 그럼 어렵지만은 세율로 한번 분류해 볼게요. 세율. 토지는 세 가지가 있죠. 분리과세 토지는 차등 비례 세율 007, 02, 4%. 그 다음 별도 합산 토지는
초과 누진세율. 종합합산 토지도 뭐가 되겠죠? 초과 누진세율. 그 다음 주택은 초과 누진세율. 건축물은 1000분의 2.5, 1000분의 5, 1000분의 12.5 해서 차등 비례세율이 있죠. 그 다음에 선박. 선박은 내가 배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감탄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차등 비례세율. 그 다음에 항공기도 차등 비례세율입니다. 일단 어렵게 세율부터 구별할게요.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다 그랬으면 어떻게 하느냐? 아까 얘기했죠. 무슨 세율만 사용한다? 초과 누진세율만. 그럼 여기에서 초과 누진세율만 사용합니다. 그럼 세율 갖고 정리해 보니까 재산세 과세 대상 5개 중에서 초과 누진세율 사용하는 건 토지와 주택뿐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종부세도 토지하고 주택만 과세가 된다는 얘기죠. 왜? 초과 누진세율이니까. 그래서 토지 중에서는 분리과세는 어떻게 된다? 제외가 된다. 그러니까 농지는 종부세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요거 꼭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주택. 주택에서는 뭐가 있느냐? 별장이라는 게 있었죠. 별장은 사치성 재산이죠. 사치성 재산은 몇 프로? 4%라는 건 차등비례세율이죠. 그래서 별장은 제외. 요렇게 알아두면 편하죠. 그러니까 결론이 뭡니까? 그냥 토지 중에서 분리과세는 종부세 안 낸다. 주택 중에서 별장은 종부세 안 낸다. 외우면 이거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종부세는 재산세 과세 대상 중에서 처음에 좀 힘들지만 기억이 오래 갑니다. 초과 누진세율 대상만 종부세 낸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좀 나을 거예요. 그냥 외우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종부세 되는 것만 써주면 되니까. 해서 토지와 주택에 대해서만 종부세 적용이 된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죠. 그리고 토지 중에서 분리과세 토지는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별장도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높아심에서 하나 더 할게요. 주택은 재밌는 게 일반 주택이 있고요. 그 다음 뭐가 있어요? 고급 주택이 있습니다. 바로 얘가 함정이에요. 여러분 집을 따져보라고 그랬죠. 여러분 집에 뭐예요? 수영장이 있어요? 욕조가 있죠? 그러면 일반 주택이죠. 집 안에 수영장이 있으면 뭐가 되죠? 고급 주택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 집 엘리베이터가 어디에 있어요? 집 바깥에 있으면 일반 주택이고, 집 안에 있으면 뭐가 되죠? 고급 주택인데, 얘는 사치성이에요. 사치성인데 세율은 재산세나 종부세는 똑같이 처리합니다. 따라서 고급 주택도 뭐가 되느냐? 초과 누진 세율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별꼴 쓰리고 안 했나요? 바로 거기에서 고급 주택은 달랐잖아요. 그래서 높아심에서 한 번 더 하면 별꼴 쓰리고다 그러면 별은 뭐가 되죠? 별장. 얘는 몇 프로? 4%. 그래서 제외가 된 거고, 비교해보면 골프장 요거 4%. 그래서 안 내는 거고, 원고는 고급 주택 얘는 초과 누진 세율. 그래서 종부세 내는 거고, 이제 좀 연결하니까 좀 나요? 그 다음에 고급 오락장은 4%고 고급 선박은 5%고, 그러니까 사치성 재산 중에서 고급 주택은 일반 주택과 똑같이 종부세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혼자만 초과 누진세율이니까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나와 있는 것 240쪽에 보면은 과세 대상. 과세 대상은 다 볼 거 없고요. 과세 대상은 재산세 과세 대상 중에서 동그라미 무엇과 무엇? 주택과 토지다. 2번 과세에서 제외가 되는 것은 일반 건축물. 일반 건축물이 뭐죠?
사업용 건축물이죠.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요거 요놈은 제외한다는 얘기죠. 그냥 나열하는 거예요. 건축물, 별장, 분리과세, 선박, 항공기는 제외가 된다. 박스 나와 있죠. 박스예요, 박스. 근데 거기에서 보면은 주택에서 종부세, 단 합산 배제주택은 제외 그랬죠. 합산을 하지 않는 주택은 주택인데 종부세 제외가 된다는 얘기죠.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는 거. 요건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맨 밑에 2번 합산 배제 주택 나왔죠. 그 옆에다 하나 괄호 열고 써놔요. 그래 쉬워요. 사업용 주택. 그러면 외우지 않으셔도 편합니다. 주거용은 주거용인데 사업용이란 얘기죠. 사업용은 종부세 낸다 안 낸다? 안 낸다는 얘기예요. 주택수에 합산하지 않는다. 오케이? 무슨 말인가 이해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내가 원주에서 공장을 합니다. 그럼 종업원 모아야죠. 종업원이 여기가 멀다고 기숙사 있냐고 물어보죠. 기숙사가 있어야 먼 데서 종업원 오는 친구들도 채용하기가 쉽겠죠. 인력의 공급에 어려운 게 없겠죠. 만약에 시골인데, 여기 원주가 시골이라는 게 아니고 아주 시골인데 종업원들이 기숙사가 없으면 지원을 안 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기숙사나 사원용 주택은 사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주택이죠. 종부세를 부담시키면 사업주들이 기숙사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안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업용 주택은 제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슬픈 얘기. 슬픈 얘기는 뭐가 있느냐? 그럼 내가 친해져야 됩니다. 건설업자예요. 건설업이라는 건 뭘 얘기하느냐? 내가 주택을 신축을 해서 판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 신축 판매업을 하는 사업자, 건설업이 되죠. 건설업이 주택을 지었어요. 이건 내가 주거할 목적이 아니잖아요. 판매할 목적인데 분양이 안 됐어요. 분양이 안 돼서 6월일 현재 내가 갖고 있다는 얘기죠. 주택을 갖고 있지만 주거용이 아니란 얘기죠. 이럴 거는 사업용 주택으로 봐서 종부세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슬픈 얘기. 미분양주택. 그 다음에 여러분 애기들 뭐예요? 학교 들어가기 전엔 어디다 보내죠? 어린이집. 어린이집이 옛날에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자기 3층짜리 주택을 가지고 개조해 갖고 어린이집 운영을 많이 합니다. 이러한 주택은 사업용 주택으로 봐서 종부세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만 알아두시면 돼. 사업용 주택. 자, 그래서 나왔습니다. 1번의 밑줄 가운데 임대주택. 임대주택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긴 하지만은 일부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임대기간, 주택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에 의해 정해진 것만. 그 다음에 2번 기숙사 밑줄만 치면 되죠. 사원용 주택, 미분양주택,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 이런 것들은 다 종부세에서 제외가 됩니다. 왜 그런다고 그랬죠? 사업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241쪽 납세 의무자부터는 여기다가 한 줄로 해서 쭉 한번 여기서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요, 대한민국에 얼마 몇만 명이라고 그랬죠? 그때 12만 명인가 그렇다고 그러죠. 이제 점차 늘어납니다. 이게 비중이 커져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 모르겠죠. 집값은 계속 올라가니까 전국적으로. 자, 옛날에는 서울만 종부세 대상자가 있었습니다. 거의. 근데 지방도 지금은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국적인 집값이 많이 올랐다. 그럼 첫째, 과세 대상부터 들어갑니다. 과세 대상은 토지 중에서 뭐가 되죠? 별도 합산 토지. 그 다음에 종합 합산 토지. 그 다음 주택.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요걸 가진 사람이 과세 대상이 되는데요. 기준 금액이 있습니다. 기준 금액은 뭐냐? 바로 어떤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돼야 되느냐? 별도 합산 토지다 그러면 사업용이죠.
사업용이다 그러면 땅이 많이 필요하겠죠. 해서 기준 면적이에는 80억입니다. 얼마예요? 80억. 80억까지는 재산세만 내요. 그럼 80억을 초과하면은 종부세 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80억이라는 건 공시가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만 알면 돼요. 사업용 땅이다. 그럼 80억까지는 재산세만 내요. 넘는 것만 종부세 내는 거예요. 숫자만 알면 돼요. 80억. 그 다음 종합합산은 뭐예요? 놀리는 땅이죠. 놀리는 땅이면은 세금이 세다고 그랬죠. 사업하는 건 80억이에요. 놀리는 땅은 5억입니다. 그러니까 5억까지 가진 사람만 종부세 안 내는 거예요. 5억 초과되는 거면 종부세 부담합니다. 해서 5억 초과. 놀리는 땅은 세금을 많이 거둘 거니까 그 기준금액이 적고 사업용 토지는 있어야 되니까 액수가 큽니다. 그 다음 주택. 주택은 여러분 친해져야 되죠. 6억이 기준입니다. 6억. 그러니까 6억까지는 재산세만 내요. 그런데 6억을 초과하면은 종부세 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주택이라는 것은 합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택은.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집이 있어요. 아들이 집이 있어요. 아버지가 4억, 3억. 그럼 더하면 1세대 2주택이죠. 주택은 항상 합산합니다. 합산하면 얼마가 되죠? 7억. 7억이면은 이 중에서 6억까지는 재산세만 내고 초과되는 1억에 대해서 뭘 계산합니까? 종부세 계산한다는 거예요. 항상 주택은 합산합니다. 어떻게 합산하느냐? 세대 합산이에요. 가족끼리는 주택수를 합산합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3억, 아들이 3억, 그러면 종부세 내요, 안 내요? 안 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세대 다주택자는 6억입니다. 다주택자니까.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그럼 1세대 1주택은 어떻게 하느냐? 착한 사람들이죠. 투기를 안 해요. 그냥 가족이서 집 하나 갖고 그냥 사는 거예요. 알콩살콩하게. 이럴 땐 혜택을 주죠. 1세대 1주택이다 하는 것은 가족 중에 세대원 중에서 한 명만 집이 있는 거죠. 그죠? 이럴 때는 9억을 잡습니다. 얼마를 잡아요? 9억을 잡아요. 그래서 1세대 1주택이면 9억 요거 친해져야 됩니다. 9억 초과되면은 미리 설명할게요. 고가주택이라 합니다. 무슨 주택? 양도소득세에서 요거 친해집니다. 9억이란 숫자. 해서 9억 기준이 고가주택이에요. 고급이 아니야. 고가. 가격이 비싼 주택이란 얘기죠. 따라서 9억 초과되면 고가주택. 고가주택은 종부세 냅니다. 1세대 1주택. 그러면 9억까지는 종부세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혜택을 주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자, 그 다음 이어가지고 그러면 이러한 납세 의무자가 나왔으면 그 다음에 과세 표준. 그 다음에 표준이 있으면 세율. 그러면 산출세액이 나오죠. 그죠? 요거는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